시가 방어전을 승리로 이끄는 보병의 성자봉, 성자벨린, 제블린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3월) 미 국무부는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에게 제블린 미사일 판매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블린들은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영국에서 복제된 엔라우와 함께 수도 키예프 등을 노리는 러시아 기갑 부대를 저지하는 등 우크라이나군의 건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동부는 평평한 평원이 많아 러시아 기갑 부대의 전차 및 장갑차들이 계속 진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들 차량을 제블린으로 계속 격파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조준만 잘하면 러시아 전차 주포의 사거리인 2에서 3km 밖에서 안전하게 복합장갑과 슬레다머를 모조리 무시하는 탑 어택으로 대부분의 러시아군의 탱크와 차량을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일선 병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는 유럽의 각 나라와 네덜란드에 이어 미국도 제블린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FGM-148 제블린은 제블린 합자회사인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사에서 개발된 3세대 적외선 유도 방식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1985년 미 육군에서는 기존의 무반동포나 유선 유도식 토미사일 대체하기 위한 개량형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사업을 벌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와 마틴 마리에타사가 함께 설립한 제블린 합자회사의 개발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구성품 중에 발사지휘 장비는 목표물 추적과 발사 명령을 내리는 개당 12만 5천 달러 가량의 고가 장비이며 일회용인 발사기와는 달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비된 4배율의 주간 조준경과 12배율의 적외선 영상 조준경 덕분에 목표물의 관측과 획득이 매우 편리합니다. 조립형 발사관은 양끝에 마개가 각각 부착된 일자 형태의 미사일 내장형 발사기입니다. M988A12CLU와의 연결을 통해 발사가 이루어지며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상단 부분에는 미사일 본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 배터리와 냉각을 위한 압축 아르곤 가스가 들어있는 배터리 및 냉각부가 부착됩니다. 조립형 발사관 내부의 봉인 통합되어 있는 127mm 구경의 미사일 본체는 발사 시 압축 공기를 분사해서 일정 상공까지 솟아오른 다음 점화 과정을 따로 거치는 단계식 발사 즉 소프트 런치 과정을 따르고 있어 후폭풍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적에게 발각되는 상황을 모두 방지합니다. 탄두로는 대전차용 고폭약, 충전형 선행탄두와 주탄두로 이루어진 텐덤 방식이 채택되어 있으며 균질압 연장갑을 기준으로 600에서 800mm 가량의 두께를 관통시킬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확실하고 강력한 대전차 화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소 600mm 두께의 장갑을 관통시킬 수 있는 히트 폭약이 충전된 텐덤 탄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부에 반응 장갑을 장착한 T-90A, K2, 흑표 같은 최신의 3.5세대 주력 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전차의 취약 부위 중 하나인 상부를 목표로 공격하는 특성상 능동 방어 체계가 있다 해도 방어하기 난감합니다. 단전 부분에 언급된 비싼 가격이라는 측면은 이 무기가 제대로 기능했을 때는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한 발당 8만 달러짜리 비싼 미사일이라고 해도 한 방에 주력 전차 한 대를 완파하면 현 시대 전차의 생산 가격이 못해도 300만 달러는 넘는 만큼 30대 1이 넘는 확실한 교환비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긴 사거리를 들 수 있습니다. 매우 긴 파장으로 적외선을 추적하는 탐색기를 갖추고 있고 미사일 자체가 대형이라 무거운 대신 다른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긴 2에서 4km로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에서 4km로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율 추적 방식으로 발사 후 망각, 즉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이고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이라 조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며 명중률도 매우 높습니다. 또 후폭풍이 약해 후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사기 뒤로 약 5m 정도의 빈 공간만 있으면 사수가 다치는 일 없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블린의 추진 방식 때문인데 일단 다른 통상 대전차 미사일은 발사관 내에서 추진체까지 폭발하여 그 후폭풍이 엄청나지만 제블린의 경우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빠져나올 때는
압축 가스로 푹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 후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빠져나온 후에 연료를 이용한 폭발적인 가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폭풍의 압력이 빠져나갈 창틀이나 문 같은 통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쓰지 않는 것이 이롭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목표물 타격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지상 목표물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쓸 수 있습니다. 애초에 헬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인데 공중 목표물을 향해 쏘려면 다이렉트 어택 방식으로 쏴야 합니다. 탑 어택 방식은 시속 70km가 넘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지상 목표물에도 명중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높은 보급률도 자랑입니다. 제블린은 소대급 대전차화기입니다. 중대급이나 대대급이 아닙니다. 미군의 보병소대 편제에서 1개 소대는 소대본부 이하 3개 소총 분대와 1개의 화기 분대로 구성되는데 이 화기 분대에 제블린이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배치됩니다. 형궁이 대대급 대전차화기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스트라이커 여단에 편제되는 보병소대의 경우 1개 소대가 스트라이커 4대로 구성되는데 그중 적어도 3대가 제블린을 싣고 다닙니다. 제블린의 대표적인 단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싼 가격을 들겠습니다. 미사일 1개당 $80,000. 우리 돈으로 1억 원에 가까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전에서 뛰는 미군들도 처음에는 미사일을 마구 쓰다가 정부가 보충해줄 돈이 없다고 손들어버리자 별 수 없이 창고에 처박혀있는 M71 라울 로켓 발사기와 M67 무반동포를 다시 꺼내서 쓰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습니다. 발사기와 미사일의 무게를 합쳐서 22.3kg. 여기에 유도와 발사기를 긴 시간 동안 쓰기 위한 예비 배터리까지 포함하면 이걸 넘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운반 차량이 필수입니다. 그나마 기계화와 차량화가 잘 된 미군이니까 험비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정도이고, 우크라이나군도 익숙한 자국 영토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으나 만일 기계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대한민국처럼 기계화 및 차량화가 어려운 지형이라면 확실히 단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에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 긴 준비 및 조준 시간을 들 수 있습니다. 콜 오브 듀티 시리즈 같은 밀리터리류 게임처럼 발사기 들고 잠깐 목표물에 조준점 걸고 몇 초 기다린다면 정말 게임 같은 전쟁이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준 준비인 조준기의 냉각부터 30초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쏘고 나서 맞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맞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꼭 한 대라는 법도 없으니 재장전을 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미사일 무게가 하도 무거워서 말씀이죠. 숙련된 사수가 20초 걸려서 장전할 정도로 장전이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네 번째, 가격 대비 낮은 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제블린은 지구방위대 미군의 요구에 맞게 설계하고 제작한 새로운 대전차 무기로 그 성능 하나만큼은 대단한 물건이고, 예상 상대는 당연히 러시아군의 3세대 전차나 지금 중국이 대량 양산을 시작한 99식 전차 등을 목표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전 이후 미군이 상대하는 게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아닌 아프간 등지의 무장 수준이 그 정도로 높지 않은 가난한 테러리스트들 정도라서 이걸 이용해 마땅히 공격할 만한 전차 같은 목표물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 이라크에서는 공군과 선발 전차 부대가 이미 다 작살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심차게 준비한 제블린은 창고에서 처박힌 채 먼지가 쌓여가고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대전차 능력 때문에 창고에 박아둔 M71 라우 같은 싸고 간편한 물건들을 창고에서 꺼내 군인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상황. 물론 모조리 창고에 쌓여있는 건 아니고 보병이 휴대하는 통상 중화기로 처리가 까다로운 고지대 요새 같은 거점이나 땅에 매설된 IED 등을 처리할 때 요긴하게 쓰고 있다고 보였지만, 이마저도 전쟁 자체가 완전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땅에 매설되거나 건물에 설치된 IED보다는 시간도 덜 걸리고 보다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자살폭탄 테러가 테러리스트들의 주 공격 수단이 되다 보니 소지하고 다니다가 그냥 대충 먼 거리에 표적 비스무리한 것이 있으면
뿜하고 쏴버리는 무시무시한 사용법이 디스커버리 채널에 목격되고 말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주둔기지가 산발적인 소화기 공격을 받자 해당 위치를 지키던 중대의 부대원이 소지 중이던 제블린을 1마일, 즉 1.6km 밖에서 AKM 소총으로 사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 셋을 날려버리는데 쏴버린 것입니다. 이는 실제 미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전장의 규모와 소모전 양상이 이전보다 확 줄어들면서 병사들을 함부로 못 갈아 넣을 바엔 돈을 갈아 넣자라는 미군의 운용 철학에 따라 문제가 되는 점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 유사무기 체계에 비해 뒤처지는 장갑관통력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현궁의 장갑관통력은 RHA 기준 900mm 수준인데 제블린은 600에서 800mm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전차에서 가장 약한 상부를 공격하는 탑 어택 방식이니 조금은 무마 가능한 단점입니다. 현궁 같은 유사 제블린들은 제블린 대비 한참 뒤에나 나온 무기체계들로 당연히 성능이 그만큼 향상되겠죠. 실제 전장, 주로 시가전에서의 전술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고층 건물이 질비한 시가 지역에서 앞뒤로 길게 줄지어 늘어선 호송 차량과 보급 차량의 선두의 방어 차량이나 맨 뒤에 차량을 먼저 제블린으로 동작 불능으로 만든 후 그 사이에 차량들은 비용이 저렴한 RPG-7 등의 무기와 화염병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거리 보급 수송의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하고 시가전에서의 기갑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격을 들어오게 되는 기갑보병 및 호송을 담당하거나 함께 탑승하는 병사들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또 군민 민간에서 보유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도시 내의 기갑 전력을 확인한 후 발빠른 보병이 이동하면서 발사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야산이나 고층 건물 곳곳에 숨어서 도시로 진입하는 공격 및 수송용 헬리콥터에게도 지옥을 선물할 수 있겠죠. 영국에서 제공하는 MLAW도 제블린의 카피 버전이니 비슷한 성능과 사용 방법이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휴대용 미사일 런처인 제블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쟁과 평화 채널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신청해 주시면 꼭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